평범한 회사원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후배의 소개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4년 차이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아직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네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남편도 중견기업 탄탄한 직장이라 둘 다 육아휴직이나 복직 걱정할 일은 없어 다른 분들에 비하면 육아 부담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 1, 2년 차에 임신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3년째 아이가 잘 생기지 않네요.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데 어쩐 일인지 도통 아이 소식이 없어서 남편도 그렇겠지만 저는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라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 정을 못 느끼고 컸거든요. 그래서 연애 시절부터 그 부분이 참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꼭 아이 둘 낳아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사고로 부모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가족여행길이었던 것 같다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뒷좌석에 있던 동생과 남편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남매는 가까운 친척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결국 맡겨줄 곳이 없어 어린 동생과 함께 시설에 위탁되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의지할 어른 하나 없이 아이 둘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차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육원에 들어가면서 더 어린 여동생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를 만나 멀리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 있던 유일한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었죠. 남편은 아직도 그날 헤어지던 장면이 꿈에 나오고는 한다며 그때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종종 얘기하고는 했어요. 그렇게 결국 남매도 멀리 떨어지게 되고 그 뒤로는 정말 가족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 없이 외롭게 자랐기에 꼭 좋은 가정을 꾸려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의 외로움을 안아주고 싶었고 좋은 가정을 꾸려 남편이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덜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참 정말 임신이 하늘의 뜻인 건지 아직 저희 부부가 준비가 덜 되었는지 노력에도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고 결혼하면서 꼭 동생 소식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헤어진 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멀리 미국 땅으로 입양 간 아이에 대한 기록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갔다는 주소지에는 이미 이사를 간 지 오래였고 이미 지금 30여 년 세월이 흘렀기에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우선 남편 DNA를 입양가족 찾기 센터에 등록을 해놓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오빠를 찾는다면 금방 연락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던 연락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꽤 흘렀고 아이도 동생도 소식이 없어 오랜 기다림만 있던 와중에 정말 기적처럼 남편의 동생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놀란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네? 정말입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내 동생 찾았대. 우리 정인이 지금 찾았다고. 뭐 정말이야? 어떻게 찾았대? 세상에, 너무 다행이다. 바로 연락할 수 있대? 지금 미국에 있대? 정인이 지금 한국에 있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인이도 나를 찾으려고 했나봐. DNA 테스트 결과만 나오면 연락처 알려주겠대. 어머, 너무 잘됐다 여보. 어떡해. 정말 운이 좋았어요. 남편 동생이 한국 지사로 발령이 되면서 한국에서 헤어진 오빠 기억에 센터에 정보 등록을 했나 봅니다. 한국에 있으니 당장에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 너무 떨려. 어떡하지? 정인이가 나를 기억할까? 나도 어렴풋한 어린 시절 기억이 다인데 걔는 4살밖에 안 됐었잖아. 아마 기억 못할지도 몰라. 내가 오빠라서 실망하면 어쩌지? 떨어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마 낯설어할 거야. 한국말을 못하겠지? 내가 영어를 해야 되나? 잠이 안 와 여보. 결혼 후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여보, 진정해. 아무리 오래되고 어릴 적이어도 핏줄은 당긴다잖아. 다시 보면 분명 서로 좋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했어. 동생도 같은 마음일 거야.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동생과의 제 옛날, 남편이 어찌나 떨던지 맞잡은 손에 땀이 흥건해서 저까지 다 긴장이 되었지 뭐예요. 하긴 30여 년을 기다린 세월이 있으니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 제 남편의 동생은 어떤 사람일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조용해서 한눈에 모범생인 걸 알았어요. 소개해주던 후배도 그랬거든요. 워낙에 FM대로 사는 단정맨이라고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언제나 착한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동생도 그런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동생과의 재회 후 저는 충격과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이름은 정인, 미국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남편 동생을 보고 저는 순간 굳어지는 얼굴을 애써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이름이 제시카인 그 여자는 제가 여태껏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과 그 눈빛을 평생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제 중학교 시절 얘기를 꺼내야 하네요. 사실 그때 일은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될 때 부모님이 저에게 어학연수를 제안하셨어요. 민지야, 너 미국 이모 집에 갈래? 거기서 1년 지내보고 괜찮으면 계속 살아도 괜찮아. 어때? 진짜? 미국 이모? 나 너무 좋아. 갈래. 진짜 미국 가서 사는 거야? 와. 저희 큰 이모가 미국으로 시집 가셔서 미국 작은 타운에 살고 계셨어요. 어릴 적부터 방학이면 가끔씩 미국에서 지냈고 그때쯤에는 제가 하이틴 영화에 푹 빠져서 항상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님도 깃따갑게 들으셨으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셨나봐요. 아무래도 그때는 미국 유학붐이 일었던 때이기도 하고 집안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에 친척도 있으니 걱정할 일도 적고 말이에요. 큰 이모는 엄마와 나이 차이가 있으셔서 그 집 사촌 오빠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해 집에 방도 비어있는 상황이고 딸이 없어 유독 저를 예뻐하셨던 큰 이모가 적극 찬성하셔서 결국 저는 미국 어학연수차 중학교 3학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지만 이모가 살던 곳은 대도시는 아니고 중소도시 정도의 작은 타운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학교도 하나씩밖에 없었죠. 별다른 선택 사항이 없이 저는 하나 있는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초등학교부터 하이스쿨까지 전교생이 다 모여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기숙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 근처 동네 아이들은 다 거기서 모였습니다. 저는 항상 영화에서만 보던 미국 학교 체험에 너무나 들떠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라 바로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이모와 함께 처음 학교를 가서 교장 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하고 담당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죠. 이모가 설명해 주신 얘기는 작은 동네라 동양인 아이가 몇몇 없는데 마침 저와 같은 학년의 한국인 아이가 있어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은 클래스로 넣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제시카였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한국 아이니까 말이 통하겠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첫 수업에 전날 밤 달달 외워 준비해간 제 소개를 하고 반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인 아이가 보였어요. 아, 저 아이가 제시카구나. 괜히 반가운 마음에 웃어 보이는 제게 제시카가 작게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린 중학생 여자아이 마음에 괜히 주눅이 들어 결국 그날 하루는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다음 날은 정말 잘해보자.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보자 결심하고 등교를 했지만 무슨 일인지 클래스 아이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에 서툰 저를 에워싸고 제시카와 그 친구들이 몰려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욕으로 제게 뭐라 말했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말들이 욕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대충 알아들은 말은 한국에서 온 년이다, 원숭이 같다, 노랗다 같은 인종차별적 욕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따지려고 해도 영어도 잘 못했으니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욕들을 듣고 있다가 용기 내서 제시카에게 한국말로 물었어요. 나한테 왜 욕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한국에서 왔다며?
거지 같은 나라에서 거지 같은 게 왔으니까. 그러면서 감히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그래? 같은 동양인이라고 내가 너랑 같은 급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아마 선생님이 저를 같은 한국 출신이니 좀 신경 써주라고 했던 것이 그 아이 신경이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했을 때도 그렇게 욕을 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순진한 마음에 금세 친구를 사귈 수 있겠구나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나는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영어도 서툴러서 너랑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기분 상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렇다고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아? 친구? 너랑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왔다고? 나는 한국에서 버려졌어. 한국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미국 사람이야. Understand? I hate Korean. 알고 보니 제시카는 미국에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운인 좋게 한인 부부 가정에 입양돼서 한국말을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버려졌다는 이유로 한국을 싫어하고 증오한다고 하니 아마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따돌리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시카는 제게 잊지 못할 악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시카 친구들을 주축으로 끝없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제 책과 물건들을 훔쳐가 버려놓기 일쑤였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제가 발표하면 제 발음과 목소리를 흉내내며 비웃었고요. 결국 2달쯤 지난 후부터는 반 아이들 전체가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저를 코리안 옐로몽키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집에 돌아가면 매일 영어 공부를 했어요.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 괴롭힘을 덜 당하겠구나 해서 말이에요. 매일 집으로 가면 방에 틀어박혀 영어 듣기와 스피치 공부를 하니 이모와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이나 이모님께 말씀드려볼까 싶다가도 괜히 멀리 보낸 저 때문에 안 그래도 걱정이 많으신데 따돌림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당장에 돌아오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는 조금 지나고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아이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영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 덕분인지 정말 영어는 금방 늘었습니다. 미국에 간 지 3, 4개월 만에 웬만한 대화는 다 가능하고 수업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석이 되지 않아 이해가 낮았던 부분들도 영어가 되기 시작하니 따라가기 쉬웠어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교에서 1학년 때 다 배웠던 부분이라 어려울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수학 천재인 줄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잠잠하다 싶었던 제시카의 괴롭힘이 제가 수업을 따라가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으면서 다시 심해졌어요. 자기가 싫어하고 한국 바보라며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영어도 잘하고 다른 수업도 잘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제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책을 찢어버린 적도 있고 가져온 펜을 모두 없애버려서 선생님께 펜을 하나 빌려서 수업을 듣게 된 날도 있었어요. 또 제가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옆에 와서 냄새가 난다고 실컷 놀리다가 먹고 있던 그릇을 엎어버려 매번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까지 했어요. 이모 집에 가서부터는 마늘은 잘 먹지도 않았는데 마늘 냄새, 양파 냄새가 난다고 토하는 신용까지 하니까 저는 매일 2시간씩 몸을 씻고 등교했어요. 그때는 그런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린 나이에 원형 탈모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살짝 통통했던 제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살이 더 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뚱뚱하다고 더 놀림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정말 저에게 트라우마를 남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2학기 말쯤 되었을 때 제 생일이라고 부모님이 학교로 케이크를 주문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나 이모님은 제가 괴롭힘 당하는지 모르시니 클래스 아이들과 나눠 먹고 축하받으라고 해주신 일이었겠죠. 애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대놓고 괴롭히지 않으니 학교에서도 사실 잘 모르는 눈치였고요. 아마 말했다고 해도 그저 좋게 지내라고만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일이라고 선생님이 커다란 케이크와 접시들을 들고 들어오셨고 아이들에게 제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게 시키셨어요. 아이들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선생님은 모두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며 접시를 주시고 교실을 비우셨어요. 그때 제시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같은 것도 태어났다고 엄마가 케이크를 보낸 거야? 너 여기서 더 먹으면 빵 터지는 거 아니니? 터지는지 보고 싶은데? 얘들아, 너희도 궁금하지 않아? 이 돼지가 어떻게 되는지? 돼지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안 먹을 거니까. 그래, 이거 안 먹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네가 다 먹어야지. 안 그래? 그래야 너희 부모님도 안 속상하시지. 그러면서 갑자기 제 옆으로 아이들이 저를 붙잡더니 제시카가 제게 케이크를 밀어 넣었어요. 싫다고 하는 제 입을 억지로 벌려 그 큰 케이크를 꾸역꾸역 집어 넣었습니다. 저는 토할 것 같은 느낌에 벗어나를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주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제시카는 계속 제 입에 케이크를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제 옷과 얼굴에는 모두 케이크 범벅이 되었고 꾸역꾸역 받아 삼키다 정말 토할 것 같아서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케이크를 모두 개어내게 되었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하며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제시카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이모님께 괴롭힘 사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진학까지 얼마 남지 않았었고 그동안은 정말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사실 전부를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반 아이들이 저를 동양아이라고 인종차별하고 따돌린다 정도만 얘기했고 학교의 사실을 전해 결국 저는 클래스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곳에서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학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주동자였던 제시카는 부모님께 연락이 갔어요. 사실 제시카가 계속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제시카가 부모님께 혼이 많이 났는지 기숙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덕에 저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시카가 없으니까 다들 저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가끔가다 옐로먼키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었지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이스쿨에 가서는 친구도 사귈 수 있었고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대학 졸업까지 미국에 있었고요. 그래도 중학교 이후로 저는 생일날 절대로 케이크를 먹지 않아요. 케이크를 먹으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구토가 일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생일날 케이크를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 악몽을 심어준 그 제시카가 제 남편 동생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도 믿지 않았죠. 이름이 같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라며 부정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 이상 부정하기 힘들더군요. 자라온 동네가 제가 아는 그 동네가 맞았습니다. 한인 부모님 밑에서 커온 것도 맞고 고등학교를 기숙학교에서 지낸 것도 맞았어요. 제일 큰 건 제시카는 그때 그 얼굴 그대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살이 많이 찐 상태여서 자라면서 살이 다 빠져서 어릴 때 모습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미국 동창들은 제 현재 얼굴을 보면 못 알아보는 정도니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저를 못 알아봤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절대 모르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렵게 찾은 남편의 동생이 제 원수라는 사실을 선뜻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 더욱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과거로 묻어두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시카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어릴 적 일이라고 애써 잊으려 하니 또 진해지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시카는 제 손을 붙잡으며 너무 반가워했어요. 시스터... 뭐라고 불러야 하죠?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민지? 편한 대로 부르세요. 저는 아가씨라고 부를게요. 그래, 정인이. 아니, 제시카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불러. 상관없잖아. 그치? 상관없지. 어차피 나이도 동갑이고. 오, 민지. 앞으로 우리 정말 자매처럼 잘 지내요. 내가 한국말은 꽤 할 줄 아는데 아직 한국 문화가 서툴러서 많이 도와줘요. 남편은 제가 동생이랑 동갑이고 동생이 저를 좋아하는 듯하니 한국 생활에 서툰 시누이를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바라는 듯 했어요. 그래, 둘이 동갑이니까 서로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면 좋지. 같이 쇼핑도 다니고 자주 보면서. 미국은 패밀리십이 더 강하지? 안 그래도 오빠 찾으면서 임시 숙소에서 오빠 집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해요. 가까이 있으면 더 좋을 거야. 그쵸? 이사 오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이왕 각오를 묻기로 한 것이니 시누이와 새롭게 시작하여 시누이를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처로 오면 자주 보게 되고 좋겠네요. 두 사람 그동안 떨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아가씨 많이 도울게요. 너무 고마워요. 한국 생활 어려웠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시누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참 잘하고 저희 집에서도 정말 아들같이 잘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저도 남편의 가족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시카의 만행은 어릴 적 철없던 시절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제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아직 미혼이라 살림에 서툴고 한국 마트가 어렵다며 제게 잦은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청소용품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더니 그 다음에는 청소가 어려워 청소를 도와달라는 부탁들이었어요.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근처 마트 가서 사려면 어려운 일 아닐 건데 무작정 모르겠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 날 때 도와달라는 남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남편보다 퇴근도 빠르고 효율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남편과 셋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저랑 둘이 있을 때면 묘하게 말투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셋이 밥 먹을 적에는 어머, 너무 맛있어요. 나는 요리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큰일인데 너무 맛있어서 매번 먹고 싶을 정도야. 아 그래? 맛있으면 많이 먹어야지. 제시카 많이 먹어. 다 먹고 또 생각나면 또 말해. 당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응? 그렇지. 아가씨 먹고 싶으면 또 말해요. 많이 먹어요. 셋이 있으면 제 음식도 맛있어하고 집도 깨끗하다고 칭찬만 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있을 때는 영어로 가끔 무례한 말을 해요. 제가 미국에 길게 있었다는 사실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내가 불편하니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영어로 얘기하면 잘 못 들을 줄 아는 건지 가끔 어려운 영어로 비웃는 식의 말을 합니다.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긴지 불확실하다 보니 저도 알아듣고도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냥 엉뚱한 상황에서 정말 짜증나는 짓거리네라던가 병신 같은 이런 욕 같은 거예요. 대상이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제 느낌에는 둘이 있을 때만 저런 말을 하니까 꼭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혼잣말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꼭 남편이랑 셋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부쩍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얻어가는 정도였어요. 민지, 음식이 너무 맛있어. 나도 좀 얻어갈 수 있을까? 제가 입이 까다로운 편이라 밖의 음식을 잘 즐기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집밥을 먹으려는 편이라 부모님이 반찬을 자주 해주시고 저도 요리하는 것을 즐겨서 퇴근 후에 반찬을 자주 하거든요. 주말마다 와서 밥을 먹으면 꼭 그 반찬들을 싸갑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먹으니 좋다고 생각해서 반찬도 일부러 3명 몫을 해서 자주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청소가 어렵다고 도와달라 부탁해서 집에 청소해주러 갔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한가득인 겁니다. 비우려고 들여다보니 제가 해준 반찬들이었어요. 어머, 아가씨, 제가 준 반찬 다 버렸어요? 왜요? 아, sorry. 내가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더니 그새 상했지 뭐야. 너무 미안해. 애써서 해준 건데 먹을 시간이 없었지 뭐야 정말. 그때는 바빠서 못 먹었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서 못 먹었다고 하더라도 몇 번 반복되니까 일부러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반찬 가져다 주기 싫었는데 남편이 괜히 오해할까봐 어쩔 수 없이 줬어요. 그러고도 정말 단순한 집안일을 온갖 핑계로 제게 떠넘기길래
저도 일하고 있고 청소가 힘드시면 사람을 써라고 했더니 타지에 와서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기가 불편하다고 익숙해질 때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꼭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졸지에 어려운 시누이 도와주기 싫어서 남편 몰래 뒤에서 한 소리 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섭섭한 내색을 했고요. 여보,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어. 내가 도와줘도 되는 건데. 내가 당신 바쁜데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봐. 미안해. 아니, 나는 그냥 도우미 분들도 계시니까 매번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던 건데. 섭섭했으면 미안해요, 아가씨. 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내가 멀리 한국 땅에 와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너무 도움만 받았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불편해서 미안해요. 결국 남편이 속상해할까 싶어서 청소를 제가 도맡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누이 없을 때 청소를 하고 나가려고 베란다에서 정리를 하는데 시누이가 제가 집에 있는 걸 몰랐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는 제대로 한 거 맞아? 어디 뭐 보이는 것만 치운 거 아니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있는지 몰라. 아가씨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대충 하는 척만 하고 갈까봐 의심하는 거예요? 어머, 민지 있었어? 오해하지 마세요. 의심 아니야, 걱정이야. 한국말 서툴러서 미안해요. 쏘리. 제가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하니까 자기는 뭐라고 한 게 아니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표현을 잘못했다고 제 오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모르고 한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 저는 시누이에게 옛날의 그 제시카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쯤부터 부쩍 잠들기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해하니 남편이 피로회복에 좋은 약이라며 아는 분이 주신 거니 믿고 먹어도 된다고 웬 약을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정식 승인이 난 약이 아니라서 쉽게 구할 수 없는데 미국 FDA에서는 승인된 안전한 약이라고 피로회복제라며 제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매일 먹으라고 하기에 매일 식후 빠지지 않고 챙겨 먹었어요. 그렇게 3달쯤 먹었나? 이상하게 그 약을 먹은 후부터 생리가 없어져서 이상했어요. 혹시 임신인가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임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으로 인한 생리불순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저녁 모임에서 식사 후에 약을 챙기는 저를 보고 약사 친구가 약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시는 분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주신 건데 혹시 무슨 약인지 알아? 나도 그냥 아시는 분이 준 거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먹었네. 그런데 이상하게 생리를 안 해서 말이야.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본다는 걸 계속 까먹었네. 이걸 누가 줬다고? 이걸 몇 달이나 먹었어? 왜 그래? 무슨 약인데 그래? 이거 피임약이야. 너 이걸 3달이나 안 빠지고 먹었다고? 그러니 당연히 생리를 안 하지. 피임약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쉬어야 하는데 너 호르몬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 병원 가봐. 너무 놀랐어요. 피임약이라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주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복용했어야 하는데 너무 아니란 판단이었어요. 놀란 마음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자기가 준 이 약 누가 준 거야? 나도 아는 사람이야? 그거? 왜? 이상하게 남편이 말을 아끼려 하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촉이 왔어요. 아니 그냥 요새 덜 피곤한 것 같고 약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더 구할 수 있으면 좋고 나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 사실 그거 제시카가 준 거야. 미국에서 자기가 먹던 약이라고 새언니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가져다 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근데 자기가 줬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지인이 줬다고 한 거야. 역시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제 느낌이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누이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제게 피임약을 줬는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당장의 남편에게 시누이가 한 짓을 알리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발뺌 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입 다물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와 둘이 있을 때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혹시나 싶어 신우 집에 있을 때 녹음기를 화장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뒀는데
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약과였더라고요.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제가 거실에 있을 때마다 제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빠가 왜 저런 거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나 했지만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전형적인 시누이들 욕이었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오래 떨어진 오빠에 대한 애착에 제가 싫어서 신우짓을 하는 건가 했습니다. 오빠랑은 너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동안 떨어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제 뒤에서는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으니 아마 반찬을 버리고 제게 집안일 시킨 것도 피임약을 준 것까지 모두 계획된 일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인내심이 바닥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제 생일이 일요일이라 토요일은 부모님과 식사하고 일요일은 시누이를 불러서 셋이 집에서 간단하게 와인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매번 제 생일에 케이크를 못 먹는 제게 케이크 대신 직접 요리한 음식을 차려주거든요. 남편이 이번 제 생일은 신우까지 셋이서 축하하는 게 어떠냐고 하기에 남편이 좋아하니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주말마다 계속 셋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녁에 신우이가 오기로 했는데 남편에게 못 들었는지 케이크를 들고 오더라고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요.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아, 고마워요. 근데 케이크 사지 말라는 얘기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제가 케이크를 못 먹어서요. 미안해요. 사왔는데 어쩌죠? 그래도 생일에 케이크는 있어야지. 파티잖아. 케이크 없으면 분위기가 안 살잖아. 촛불만 꺼.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이왕 사온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저만 안 먹으면 되지 싶어서 보기 싫어도 참았어요. 그래도 생일에 케이크 있으니까 더 생일 분위기도 나고 좋다. 당신도 보기 좋지 않아? 남편은 제가 왜 케이크를 싫어하게 되었는지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애써 케이크 가져온 동생 기분을 생각했겠죠. 순간 저는 외면당한 기분이라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불을 붙여 초를 불었습니다. 저는 먹지 않지만 신우이랑 남편은 먹으라고 접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자꾸 제게 케이크를 권하는 겁니다. 민지,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한 입만 먹어봐. 이거 엄청 비싼 베이커리에서 특별히 가져온 거야. 내 성의를 봐서 먹어봐. 아, 미안해요 아가씨. 제가 케이크를 못 먹어서요. 아가씨 드세요. 저는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케이크를 권하더라고요. 남편 보고 좀 말려보라고 쳐다보는데도 남편은 가만히 있고요. 순간 짜증이 났지만 참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가 제 입에 케이크를 억지로 넣으려는 겁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신우이가 들고 있던 케이크 접시를 쳐버렸고 그대로 접시는 깨지고 신우이 옷에 케이크가 묻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깨는 신우이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에이미 뭐하는 거야. 다 묻었잖아. 에이미는 제 미국 중학교 시절 불리던 이름이었어요. 따돌림 이후로는 아이들이 놀리던 그 이름이 듣기 싫어서 영어 이름도 바꿔버렸었고 그 이름은 남편도 몰라요. 그러니 남편이 따로 알려줬을 리도 없는데 그 이름을 신우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제시카, 너 알고 있었어? 자기도 모르게 뱉은 말인지 놀라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시카, 알고 있었냐고 묻잖아. 그럼 결국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들이 고의였겠네? 피로회복제라고 피임약 준 것도 고의지. 무슨 상황인지 묻는 남편에게 그동안 녹음했던 녹음기를 들려주며 말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가 바로 제시카야. 나는 아직도 그 고통을 잊지 못해서 평생 생일날 케이크도 못 먹는데 너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싫어서 내 생일날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랑도 정말 악연이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너한테 감정 많아. 너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기숙사에 갇혀서 살았어. 그리고 한국 와서 겨우 내 오빠를 찾았더니 네가 왜 오빠 옆에 있어? 니깎기 어떡해? 피임약? 당연하지. 그럼 네가 우리 오빠 애를 가지려고 했어? 어림도 없어. 결국 신우이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제가 죽기보다 싫다고 말입니다. 저를 괴롭혀서 이혼하길 바랬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남편은 중간에서 이도 저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소리 지르며 시누이의 뺨을 때렸고 남편이 그걸 말리다가 제가 밀려 넘어졌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참았는데 남편마저 이런 취급을 하다니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 소리쳤어요. 그동안 당신 위해서 내 과거 트라우마 다 묻고 지냈어.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해. 당신도 봐서 알겠지? 나는 절대로 재직하는 가족이 못돼. 당신이 우리 둘 중에 결정해. 저는 그대로 짐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세요. 차마 옛날 그 일을 다시 알리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결정했냐는 제 물음에 머뭇거리더라고요. 남편은 동생의 본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결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핏줄도 결혼도 중요하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결심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시누이와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